밤하늘에 보름달이 둥실 떠있던 추석이었다. 흥없는 계곡처럼 맑은 달빛이 차가운 은혜색으로 대지를 뒤덮었다. 나는 차 안에 홀로 앉아 있었다. 손가락은 힘주어 쥐어 100마디가 드러날 지경이었고 차가운 휴대폰 화면에 뜬 아내의 호텔 예약 문자 메시지는 독이 묻은 바늘처럼 내 심장을 촘촘히 찔러댔다. 나는 밤새 차 안에서 한숨도 자지 않고 호텔 회전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만을 죽은 듯이 새어나오는 새벽 6이 되어서야 그들을 보았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호텔에서 걸어 나오는 두 사람. 그 남자는 내가 아는 사람이었다. 서연의 남자 비서 민준이었다. 그의 수트는 말끔하게 재단되어 흐트러짐이 없었고 얼굴의 웃음은 숨김없는 의기양양함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내 안에 서연은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쁜 원피스를 입고 연약한 덩굴처럼 그 남자 옆에 바싹 붙어 있었다. 나는 예전에 내 주위에 남자 비서가 있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했었고 서연은 그를 바꿀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나는 그를 바꿀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나는 그때 정말로 그 말을 바꿀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서연이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짙고 매캐한 담배 냄새가 확 풍겨왔다. 나는 소파에 앉아 연달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재떨이 위와 바닥에는 죽은 듯한 담배꽁초들이 널려 있었다. 서연의 미간이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살짝 찌푸려졌다. 그녀는 늘 담배 냄새를 몹시 싫어했다. 나는 그녀를 위해 담배를 완전히 끊었었다.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었다. 어제는 추석이었다. 가족이 함께 모여야 할 날. 나는 아침 일찍부터 시장에 가서 시끄러운 인파와 비린내 속을 헤치며 가장 신선한 재료들을 골랐다. 부엌에서 반나절 내내 바쁘게 움직여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한 상 가득 차려냈다.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녀가 집에 오기를 기다리며 우리가 따뜻한 불빛 아래 식탁에 앉아 단란하게 식사하는 장면을 머릿속으로 수없이 그렸다. 이 크고 차가운 서울에서 내게는 그녀만이 유일한 가족이었다. 이 크고 차가운 서울에서 내게는 그녀만이 유일한 게 보냈고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다. 하지만 어제는 덕이 없었다. 대신 호텔 커플 스위트룸 예약 성공 확인 문자 메시지만을 받았을 뿐이었다. 그 문자는 소리 없는 폭탄처럼 내 세상에서 괴눈과 함께 폭발하며 모든 것을 폐허로 만들었다.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로 그녀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바람을 피운 상대는 내가 예전에 반드시 바꾸라고 했던 그 남자 비서였다. 서연은 거실로 들어서며 미간을 찌푸린 채 공기 중에 담배 냄새를 손으로 휘저었고 말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지훈 씨, 하루 종일 담배만 피워요? 내가 담배 냄새 싫어한다고 말했잖아요. 하루 만에 집에 안 왔다고 이렇게 집을 쓰레기장처럼 만들어요? 냄새나 죽겠네. 말을 마치며 그녀는 성큼성큼 창가로 다가가 차악 소리를 내며 힘껏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순식간에 들이닥쳤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커튼 앞으로 가서 휙 소리와 함께 두꺼운 커튼을 재빨리 젖혔다. 눈부신 햇살에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녀는 두 손으로 코를 가린 채 입으로 계속 작게 투덜거렸다. 예전에는 그녀의 말이 곧 어명이었다. 그녀가 하나를 말하면 나는 절대로 둘을 말하지 않았다. 주위 친구들이 나에게 꽁쳐가라는 별명을 농담 삼아 붙여도 나는 그저 웃으며 내가 좋아서 그래라고 말할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만인 것을. 내가 아무리 말을 잘 들어도 소용없다는 것을. 서연은 코를 찡그리며 목소리를 몇 톤 더 높였다. 담배 당장 버려요. 앞으로는 절대로 피우지 마. 이번에도 나는 예전처럼 즉시 그녀의 말에 순종하여 담배를 끄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눈을 들어 그녀의 얼굴에 시선을 고요히 던졌다. 나는 담배를 깊이 한 모금 빨아들였고 연기가 폐 속에서 한 바퀴 돌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느긋하게 그녀의 방향으로 완벽한 담배 연기고리를 내뿜었다.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나는 그녀의 눈을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렷이 물었다. 어제 추석이었는데 나 밤새도록 기다렸어. 어디 있었어? 내 이런 신문에 가까운 말투의 서연의 목소리가 단번에 날 가로워졌다. 그녀는 양손을 허리에 얹고 강압적인 자세를 취하며 소리쳤다. 내가 어딜 가요? 회사에서 야근했지. 이 집 돈 당신이 버는 것도 아니잖아. 다 내가 먹여 살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서연은 이 말을 마치고 나서 자신의 말투가 다소 과했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그녀의 표정이 잠시 누그러지더니 식탁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손을 뻗어 식탁 위에 놓인 배달 음식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말투는 조금 부드러워졌다. 됐어. 명절인데 싸우기 싫어. 내가 매운 해산물 볶음 사왔어. 손 씻고 와서 밥 먹어. 그녀의 이 말을 듣자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온정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자조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웃음소리는 텅 빈 거실에 울려 퍼지며 말할 수 없는 비애를 담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고 그녀를 덤덤히 바라보며 물었다. 정말 나를 위해 사온 거야? 나는 호텔 문 앞에서 분명히 보았다. 서연이 호텔에서 나올 때 손에 이 배달 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그것을 건넸지만 민준은 그 봉투를 그저 무심히 쳐다보더니 손을 흔들며 받지 않았다.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이거 정말 너희들이 호텔에서 먹다 남긴 것 아니야? 서연의 움직임이 굳어졌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명한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일회용 장갑을 식탁에 쿵 하고 던져놓으며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마치 소리의 크기로 마음속의 허둥거림을 감추려는 듯했다. 당신 무슨 소리야? 내가 좋은 마음으로 사다 준 건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남자답게 할 말 있으면 똑바로 해. 나 당신이랑 여기서 시간 보낼 틈 없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어설픈 연기를 보면서 한참 후에야 나는 손에 든 이미 끝까지 타버린 담배를 마침내 끄고 천천히 5글자를 말했다. 나 해산물 알레르기 있어. 서연의 몸이 완전히 굳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난처함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그녀는 입을 열어 무언가 변명하려는 듯했지만 결국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일부러 성실한 척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쨌든 난 좋은 마음이었어. 당신이 이렇게 유난 떨 필요 없잖아. 맞지? 고작 추석 한번 같이 못 보낸 것뿐인데 우리 앞으로도 수많은 명절이 있잖아. 순간 내 머릿속에는 다른 장면이 너무나 선명하게 떠올랐다. 아주 오래전 서연이 내 어깨에 다정하게 기대어 있었다. 그녀의 눈은 별이 쏟아져 내린 듯 반짝였다. 그녀는 내 귓가에 아주 작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앞으로 매년 추석은 당신과 함께 보내고 싶어. 나는 소파에서 힘껏 몸을 일으켰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다. 나는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를 열어 어제 정성껏 준비했던 음식들을 모조리 쓰레기통에 쏟아부었다. 금속 그릇과 쓰레기통 벽이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나는 한 손으로 잔해를 치우며 천천히 말했다. 서연, 당신은 그저 추석을 나와 함께 보내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야.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는 몸을 돌려 한 글자 한 글자 또렷이 말했다. 당신 바람 피웠어. 내 말은 또렷하고 단호했다. 마치 무거운 망치로 그녀의 심장을 세게 내리친 듯했다. 서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목에서 귓불까지 새빨개졌다. 나는 그녀의 반응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했다. 호텔 예약 문자 메시지가 내 휴대폰으로 왔어. 나는 차갑게 그녀를 바라보며 입꼬리를 비웃는 듯한 호를 그렸다. 바람 피운 상대는 당신 비서지. 꽤나 순정적이네. 말이 끝나자마자 서연의 표정에는 분명한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목에 빗대를 세우며 나에게 크게 소리쳤다. 내가 힘들게 밖에서 일하고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을 때 그건 민준 씨가 친절하게 나를 호텔로 데려다 준 거야. 당신은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여기서 우리를 의심하는 거야?
지훈 씨, 우리 결혼 5년 됐어. 최소한의 믿음이라도 줄 수 없어? 나는 입술을 꾹 다물고 속으로 차갑게 비웃었다. 내가 당신을 너무 믿어서 당신들이 내 눈앞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활개치게 둔 거야. 서연은 내가 침묵하자 자신의 말이 통했다고 착각한 듯 계속해서 당당하게 말했다. 당신, 더 이상 이렇게 유령처럼 굴지 마. 나는 회사에서 일어나는 그 지긋지긋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어. 나는 마침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말투는 평온하여 아무런 파동도 없었지만 성근 같은 질문을 담고 있었다. 호텔로 데려다 주는데 커플 스위트룸을 예약해야 해? 서연의 눈이 순간적으로 붉어졌다. 그녀는 손가락을 뻗어 분노에 차 내 코를 가리키며 악을 썼다. 그 호텔에는 그 방 하나밖에 안 남았어. 내가 그럼 한밤중에 길거리에서 자야 한다는 거야? 당신 예전에 회사에서 따돌림 당했던 것도 이상하지 않네. 당신 같은 성격은 누가 견딜 수 있겠어. 말을 마치고 그녀는 다시 악랄하게 덧붙였다. 나는 그저 웃으며 침묵했다. 나는 그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사람이 마음이 불안할 때 서연이 지금 보이는 이 위선적인 반응과 다를 게 무엇이겠는가. 서연은 이어서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우리가 이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당분간은 내가 나가서 지낼게. 말을 마치고 그녀는 심지어 나를 다시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몸을 돌려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예전에는 우리가 싸울 때마다 그녀는 늘 냉전이라는 수법으로 나를 대했다. 때로는 일주일간 냉전했고 때로는 한 달간 냉전했다. 하지만 매번 냉전의 끝은 예외 없이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서연은 아마 이번에도 똑같은 결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통화 목록에서 내 친구 영수를 찾아 메시지를 보냈다. 영수 형, 이혼에 대해 상담할 게 있어. 나와 서연은 모두 시골 출신이었다. 그의 수능에서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 함께 이 대도시로 올라왔다. 이곳에 온 후 우리는 맨손으로 시작하여 함께 사업을 시작했고 함께 영업을 뛰고 투자를 유치했다. 나는 아직도 그 밤들을 기억한다. 중요한 계약을 따내기 위해 고객들과 술 마시다 위 전공이 와서 병원에 실려갔던 날. 경험이 와서 병원에 실려갔던 날. 서연은 그때 창백한 병실에서 내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그때 우리는 정말 가난했다. 한여름 가장 더운 날에도 땀이 옷을 흠뻑 적셔 몸에 달라붙었지만 우리는 선풍기 한 대도 아까워 들지 못했다. 결혼 후 회사가 점차 안정되자 어느 날 서연은 나에게 아주 진지하게 말했다. 지훈 씨, 집에는 늘 누군가 돌봐야 해. 우리 둘 다 밖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 그녀의 이 한마디 때문에 나는 한창 잘 나가던 내 사업을 포기하고 기꺼이 그녀의 뒤를 지키는 전업주부 남편이 되었다. 하지만 이야기의 전개는 늘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특히 그 결말은 종종 멋진 시작에 걸맞지 않을 때가 많다. 이번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 이야기의 결말은 정말이지 형편없었다. 나는 영수에게 이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화 너머에서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당신이 전업주부 남편 한다고 할 때 언젠가 일이 터질 줄 알았어. 이렇게 수년 동안 당신은 아무 이득도 못 보고 힘들게 일궈낸 사업까지 버렸잖아. 그는 말을 돌리더니 나에게 먼저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했다. 그는 가슴을 두드리며 나에게 약속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했다. 이것이 어쩌면 좋은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이어서 그가 알려준 연락처를 추가했다. 간단한 온라인 소통을 거쳐 이 일이 정말 나에게 잘 맞는다고 생각했다. 나는 정성껏 준비하고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깔끔한 수트를 차려입고 그가 말한 회사로 면접을 보러 갔다. 면접 때 면접관은 내 이력서에 적힌 과거, 경력을 보고 눈을 살짝 크게 뜨며
매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내가 예전에 사업을 시작했던 경험에 대해 듣고 나자 얼굴에는 더욱 놀란 표정이 떠올랐다. 거의 그 자리에서 바로 채용을 결정했다. 그는 웃으며 나에게 말했다. 내일부터 출근하셔도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마음속으로는 다소 피곤했지만 그보다는 다시 시작한다는 든든함이 더 컸다. 집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휴대폰 벨소리가 갑자기 급하게 울렸다. 서연의 절친 지은에게서 온 전화였다. 전화를 받자마자 전화 너머에서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은 씨, 오늘 내 생일인데 왜 민준 씨 혼자 왔어?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없어. 주소는 문자 보냈으니까 한 명만 더 오면 되는데. 내가 거절하려는 순간 그녀는 깔끔하게 전화를 끊었다. 나는 휴대폰에 찍힌 주소를 보았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다. 남의 생일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초대했는데 내가 분위기를 망칠 수는 없었다. 나는 간단히 찬물로 세수를 하고 다소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한 후 집을 나섰다. 내가 그 모임 식당에 도착해 방문을만 열었을 때 원래 시끄럽게 떠들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분위기는 단번에 차갑고 어색해졌다. 나는 한눈에 서연과 그 옆에 앉아있는 익숙한 그림자, 민준을 발견했다. 서연이 그를 데리고 자신의 친구들과 모임에 온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나 보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바보처럼 서연이 그를 정말 해고했다고 순진하게 믿고 있었다. 서연은 나를 보자마자 얼굴에 웃음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따져 물었다. 당신 여기 왜 왔어? 우리 서로 좀 냉정하게 지내자고 했잖아. 나는 서연의 반응을 보고 단번에 그녀가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내가 그녀를 달래기 위해 일부러 여기까지 쫓아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다. 하기야 예전에 매번 싸움마다 내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체면을 무릅쓰고 그녀를 달래러 가지 않았던가. 그때 나는 늘 조급하게 그녀의 절친들에게 그녀가 요즘 어떤 신상백을 좋아하는지, 어떤 색깔의 립스틱을 좋아하는지 물어보곤 했다. 그저 그녀의 기분을 조금이라도 좋게 해주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제 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그런 일방적인 구애를 사연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서연의 절친 지은도 어색한 분위기에 표정이 불편해졌다. 그녀는 서둘러 나서서 너털웃음을 치며 말했다. 어머, 내가 지은 씨 부른 건데? 사람이 많아야 더 재미있지. 말을 마치고 그녀는 나에게 손짓하며 자기 옆 빈자리에 앉으라고 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성큼성큼 그녀 쪽으로 걸어가 앉았다. 내가 막 자리에 앉자마자 민준이 고개를 돌려 먼저 나에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우리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 서연 씨가 당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도발적인 기색이 담겨 있었다. 아마 그는 내가 그 자리에서 당장 폭발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나는 그저 앞에 놓인 술잔을 친근하게 들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민주는 내가 자신의 도발을 받아주지 않자 다소 시시하다는 듯 서연에게 더욱 살갑게 음식을 덜어주기 시작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생선 가시를 발라내며 나지막이 말했다. 서연 씨, 이게 맛있어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 고개를 숙이고 내 밥을 먹기 시작했다. 그 사이 서연은 몇 번이나 불안한 눈길로 나를 쳐다보았지만 나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나는 답답함을 느껴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담배 한 대 피우고 올게요. 이 말을 듣자 서연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나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담배 피우지 말라고 예전부터 말했잖아요. 서연 옆에 앉아있던 민준이 서둘러 그녀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나지막이 말했다. 됐어요, 서연 씨. 화내지 마세요.
제가 싸준 연어 아직 드시지도 않았잖아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낯선 사람을 보는 듯 차가운 눈빛으로 서연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렷이 물었다. 당신 말이 어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서연은 마치 누군가에게 주술이라도 걸린 듯 순간적으로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결국 한마디도 더 할 수 없었다. 나는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불을 붙이고 기피한 목은 빨아들인 후 천천히 담배 연기 고리를 내뿜었다. 내가 느긋하게 이 담배를 다 피우고 식사 자리로 돌아왔을 때 문을 열자마자 사연과 민준이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러브샷을 하라고 부추김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사람들이 내가 돌아온 것을 보자 원래 시끄러웠던 분위기는 단번에 조용해졌다. 모두의 얼굴은 매우 굽고 어색해졌다. 이때 서연의 절친 지은이 서둘러 다시 나서서 분위기를 수습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어머, 다들 그만 부추겨요. 안 그러면 지은 씨가 보고 화낼라. 하지만 서연은 굳은 얼굴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신경 쓰지 마. 계속해. 민주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일부러 약한 척하는 기색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지은 씨, 서연 씨랑 저는 그냥 게임하는 거예요. 별로 신경 안 쓰시죠? 모든 사람들은 내가 그 자리에서 격분하여 욕설을 퍼붓고 자리를 박차고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그저 느긋하게 다리를 꼬고 내 자리에 묵묵히 앉았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덤덤하게 입을 열었다. 상관없어. 계속해. 서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까매졌다. 그 표정은 내가 이런 말을 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내 시선 아래 민준과 치밀한 동작으로 러브샷을 완성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식사 자리도 이제 끝낼 때가 된 것 같군.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매우 정중하게 사람들에게 말했다. 다들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저는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서연은 내가 정말로 가려는 것을 보자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성큼성큼 앞으로 다가가 식탁 위에 술잔을 잡아 남을 네도 와인을 내 얼굴에 세게 뿌렸다. 차가운 액체가 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분노에 찬 얼굴로 나에게 소리쳤다. 당신 화해하러 온 거 아니었어? 여기 와서 무슨 꼴을 부리는 거야? 자신 있으면 나를 찾아오지 말았어야지. 레드 와인의 시큼한 맛과 차가운 감촉이 턱선을 타고 흘러내려 수트 앞섭에 떨어지며 작은 검붉은 얼룩을 만들었다. 방 안은 쥐죽은 듯 고요했다. 모두가 숨을 죽였고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했다. 민주는 무의식적으로 일어서려 했지만 내 시선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 그 자리에 꼼짝없이 굳어버렸다. 나는 움직이지도 않았고 얼굴에 와인 얼룩을 닦지도 않았다. 그저 천천히 손을 들어 축축한 뺨을 쓸어내렸다. 그리고는 서연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아주 희미하게 비웃는 듯한 미소로 올렸다. 화해? 나는 그 두 글자를 되풀이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평온한 말투였다. 서연, 당신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잠금 화면을 풀고 미리 준비해둔 사진을 열었다. 새벽녘 그녀와 민준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호텔에서 걸어 나오는 뒷모습이었다. 두 사람의 팔은 바싹 붙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은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려 친밀함을 더했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그녀에게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돌렸다. 내가 여기에 온 건 그저 지은 씨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였어. 어쨌든 오늘이 그녀의 생일이니까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어.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의 귀에 또렷이 들렸다. 당신은. 나는 휴대폰을 거두고 시선을 다시 서윤의 놀라움과 일그러진 얼굴로 돌렸다. 우리 사이에는 화해가 필요한 게 아니야. 청산이 필요해. 청산.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여전히 억지로 버티고 있었다.
지훈 씨, 잊지 마. 이 집의 모든 건 내가 번 거야. 당신처럼 아내 덕에 사는 남자가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청산을 논해. 아내 덕에 산다.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웃음소리에는 비애가 가득했다. 그때 우리가 함께 사업을 시작했을 때, 내가 계약을 따내기 위해 술을 마시다 위 천공이 왔을 때, 당신은 왜 내가 아내 덕에 산다고 말하지 않았어? 당신을 위해 이 가정을 지키려고 내 사업을 포기하고 매일 장을 보고 밥을 하고 집안일을 돌봤을 때, 당신은 왜 내가 아내 덕에 산다고 말하지 않았어?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그녀를 몰아붙였다. 내 눈빛의 의미는 거의 그녀를 얼어붙게 할 듯했다. 당신은 이 집의 안정이 그냥 얻어진 거라고 생각해? 내가 내 사업과 자유를 맞바꾼 거야. 그런데 이제 와서 바람을 피우고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거야? 서연, 당신 양심은 어디 갔어? 서연은 내 말에 할 말을 잃었다. 얼굴은 파였다가 하얘졌고 눈물은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억울함이 아니라 들통난 후회의 당황스러움이었다. 민주는 마침내 끼어들 기회를 잡았다. 그는 서연 앞에 막아서서 나를 노려보았다. 지훈 씨, 말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서연 씨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제가 적극적으로 한 거예요. 저를 탓하려면 저를 탓하세요. 나는 눈썹을 치켜뜨고 위아래로 그를 훑어보았다. 당신이 적극적으로 했고 그녀도 거기에 따랐다는 거야. 당신들 둘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고 나만 바보처럼 속고 있었다는 거네. 민주는 내 말에 할 말을 잃고 얼굴이 새빨개졌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 얼굴이 창백해진 지은을 바라보았다. 말투는 다시 평온해졌다. 죄송합니다. 당신의 생일 파티를 방해해서 이 술잔은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이후의 문제는 제가 서연 씨와 사적으로 해결할 것이니 더 이상 여러분을 방해하지 않을 겁니다. 말을 마치고 나는 몸을 돌려 걸어 나갔다. 서연은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았다. 뒤에서는 그녀의 격렬한 울부짖음과 저주, 그리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식당을 나서자 밤바람이 얼굴에 불어왔다. 약간 서늘했지만 나를 한층 더 맑게 해주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영수형의 집으로 갔다. 영수형은 내 초라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서둘러 깨끗한 옷을 찾아주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주었다. 무슨 일이야? 서연이랑 싸웠어? 나는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에게 모두 말했다. 그 사진까지 포함해서. 영수형은 내 말을 듣고 탁자를 치며 욕했다. 이런 망할 년. 그리고 그 민준이라는 놈도 정말 쓰레기네. 그는 잠시 멈추더니 다시 물었다. 그럼 이혼할 생각은 굳혔어? 굳혔어. 나는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함이 목을 타고 흘러내렸다. 예전에는 우리가 함께 시골에서 올라와 함께 고생했으니까 이 가정을 잘 지키고 싶다고 생각했어. 이제야 깨달았어. 어떤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영수형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내가 당신 지지할게. 이혼 문제는 내가 믿을 만한 변호사를 찾아줄게. 당신이 손해보지 않도록 보장할게. 당신이 예전에 그 회사를 위해 그렇게 많이 희생했는데 그 여자 혼자 다 차지하게 둘 수는 없지. 영수형의 도움으로 이혼 문제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변호사가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업을 시작했던 회사는 비록 나중에 주로 서연이 운영했지만 최초 주식 등기에는 내 지분이 절반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게다가 지난 몇 년간 내가 사업을 포기하고 가정을 돌보았으니 가정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쪽에 속하여 재산 분할 시 더 많은 몫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다. 서연은 이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나에게 먼저 연락했다. 전화 속 목소리는 예전의 강압적이고 분노에 찬 목소리가 아니라 애원하는 듯한 기색을 띠고 있었다. 지훈 씨, 우리 이혼하지 않으면 안 될까? 내가 잘못했어.
민준 씨랑 헤어질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다시 시작? 나는 차갑게 비웃었다. 서연, 당신이 바람 피울 때는 왜 다시 시작할 생각을 안 했어? 당신이 그 남자랑 호텔에서 밤을 보낼 때는 왜 우리 집을 생각 안 했어?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 건 너무 늦었어. 하지만 우리 이렇게 오랜 세월 전에 정은 이미 당신이 다 써버렸어.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이혼 합의서 이미 사인했어. 변호사가 당신한테 연락할 거야. 재산 분할안은 이미 충분히 합리적이니까 잘 생각해. 전화를 끊고 나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마치 천근 같은 짐을 내려놓은 듯했다. 다음 날 나는 새 회사에 정시 출근했다. 동료들은 모두 친절했고 상사도 나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나에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다. 나는 모든 에너지를 일에 쏟아부었고 매일매일 충실하고 든든하게 보냈다. 이혼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서연은 결국 재산 분할안에 동의했다. 서류에 서명하던 날 그녀는 나를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지훈 씨, 지금 잘 지내네요. 괜찮아. 나는 덤덤하게 말했다. 예전보다 훨씬 좋아.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말했다. 민준 씨랑도 헤어졌어. 그는 나랑 같이 있었던 게 그저 회사 자원 때문이었어.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흥미도 없었다. 서명을 마친 후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시간이 흘러 새 회사에서의 내 일은 점점 더 순조로워졌고 프로젝트도 좋은 성과를 거두어 회사에서 표창을 받았다. 영수 형은 자주 나에게 술을 마셔 나오자고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다. 때로는 친구들도 소개해 주었다. 나도 서서 이혼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았다. 또다시 추석이 찾아왔다. 우리는 작년처럼 차 안에서 외롭게 밤을 지새우지도 않았고 아무도 먹지 않을 음식들로 한상 가득 차려놓지도 않았다. 나와 영수 형, 그리고 새로 알게 된 친구 몇 명은 함께 밖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일 이야기를 하고 농담을 주고받았다. 분위기는 활기차고 따뜻했다. 창밖에는 보름달이 걸려 여전히 흠없는 대곡 같았고 은혜색 달빛이 대지를 뒤덮었지만 더 이상 예전에 뒤덮었지만 나는 창밖의 달빛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평온하고 따뜻함을 느꼈다. 서연이 없는 추석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잘못된 사람을 잃어야 비로소 진정한 삶을 만날 수 있구나. 나는 술잔을 들어 친구들과 잔을 부딪히며 웃으며 말했다. 추석 잘 보내세요. 술잔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다. 마치 내 새로운 인생을 위한 축가처럼.